네, 예, 여덟 번째 두 번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 결국 이제 기업이라는 것은 핵심이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속에 또 뭐가 있죠? 돈이 있죠. 기업을 유지하고 있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들이 있죠. 어떤 영업회사가 영업 직원들을 뽑아놓고 나무빗을 팔으라고 그랬어요. 누구한테 팔으라고 그러냐면은 나무빗을 머리가 없는 선임들한테 가서 팔으라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한테 빗을 팔으라고 그랬어요. 자, 100명 정도 되는 직원들한테 자, 빗을 팔면은 그 성과를 보고 빗을 파는 성과를 보고 직원들 뽑겠다 이렇게 했어요. 자, 그랬을 때 100명 중에서 100명이 팔러 나갔다가 대부분 때려치웠어요. 왜냐면 스님들은 한테 빚을 팔려 보니까 빚이 필요 없이 있어 없어요. 스님 빚 하나 사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양반이 하면서 화를 다 내는 거예요. 근데 3명이 빚을 팔았어요. 한 명은 1개를 팔고, 한 개는 10개를 팔고, 또 한 명은 1000개를 팔았어요. 자, 1개를 판 사람은 누구한테 팔았을까요? 몇 군데 방문했는데 갑자기 어느 스님이 머리를 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빗을 소개하면서 이 빗을 긁으면 굉장히 시원해집니다. 했더니 스님 일리가 있네 하고 스님을 샀어요. 빗을 머리가 긁적할 때 빗이 뭘로 쓰여 있는 거죠? 빗이 긁는 도구로 쓰여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스님한테 1개를 팔아가지고 성공적으로 빗을 팔고 왔어요. 또 다른 직원은 신입 예비 직원이 10개를 팔았어요. 10개를 팔았는데 그래도 마찬가지로 스님한테 팔았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면서 팔았냐면은 스님 이 빚을 이렇게 사주십시오. 나는 머리가 없어서 빚이 필요 없네. 했더니 그 영업 직원이 스님 말고 이게 사찰로 오시는 그 불자들이나 손님들이 헝클어진 머리를 좀 빗을 수 있게 싹 구매해가지고 비치해 놓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때 스님이 일리가 있네. 등산하면서 이렇게 힘들게 오고 뭐 모자도 쓰기도 하는데 오면은 사찰에 왔을 때 예배드리고 불공드리기 전에 머리를 갖다 놓고 하기는 참 좋겠네. 비치해 놓으면 괜찮겠냐고 10개를 샀어요. 1000개를 판 직원은 어떻게 1000개를 팔았을까요? 이거를 보내준 친구가 제가 같이 직장 생활할 때 제가 이제 금융감독원 친구들이 아직도 금감원에 다니는 애들이 많은데 요즘에 나이가 드니까 새벽마다 새벽잠이 없는지 아침 6시, 7시 되면 이렇게 보내요. 보냈는데 그 친구가 보낸 건데 여기는 뭐라고 얘기를 팔았냐면은 아주 깊은 산 속에 좀 제법 큰 절에다가 스님이 빗에다가 글씨를 새기라고 그랬어요. 글씨를 뭐라고 새기라고 하면은 적선소 이랬어요. 적자는 쌓을 적자, 선을 선자, 소는 빗소 이렇게 돼가지고요. 그래서 적선소가 뭐냐 하면은 결국은 이 빗을 이 스님께서 새긴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찾아온 사람들한테 하나씩 드리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마치 부적같이 사가지고 대부분
그 절에 가면 뭐 이렇게 뭘 좀 드리잖아요. 그랬을 때 이걸 드리는 거예요. 부적을 써주듯이 이걸 하나 선을 쌓아가는 일종의 도구를 품고 다니듯이. 그러면 사람들이 이게 뭡니까? 라고 물으면 이게 선을 쌓는 일종의 빛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느 정도 우리가 뭘 드리고 가져가겠죠. 부적같이 가져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많이 필요해요? 1000개 정도를 사가지고 이거 그렇게 하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다. 안 그래도 먼 길까지 있어 아주 산속까지 찾아와서 사찰에 와서 예불 드리고 뭐 이렇게 적선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뭔가를 드릴 게 없었는데 이걸 드리면은 그 사람 어떻게 하겠어요? 다시 계속 머리를 빗으면서 누가 빗는 거예요? 머리 없는 스님이 빗는 게 아니라 머리를 빗으면서 맨날 뭘 보는 거예요? 스님께서 쓰신 그 글씨를 보면서 선을 쌓아가는 그 절을 기억하게 되고 다시 찾게 되고 아마 이 빚값 1000개보다 훨씬 더 많은 그 예물이라든지 예물을 아마 드리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거기는 스님께서 정말 좋은 아이디어다. 기쁜 마음으로 1000개를 사가셨어요. 자, 머리 없는 스님한테 어떻게 빚을 파느냐라고 한 사람부터 시작해서 또 거의 1000개나 되는 빚을 좋은 아이디어로 판 사람이 있는 것 같이. 이건 뭐하고 똑같아요? 아프리카에 가서 신발을 파는 거하고 똑같죠. 아니, 신발을 신지도 않는 사람인데 어떻게 신발을 팝니까? 라고 하면서 거의 성질을 냈던 영업 직원이 있는 반면에 또 아프리카 신발을 신지 않은 많은 사람들한테 신발을 신게 하는 그런 영업 전략이 있듯이 기업들마다 결국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는 것들이겠죠. 그래서 기업이라는 거는 결국 이 핵심들이 대부분 이거 하기 전에 주식회사도 있지만 주식회사는 실제로 주식으로 이루어진 회사예요. 결국 돈으로 이루어진 회사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 이거를 이끌어는 것은 누구냐면 이끌어는 건 결국은 사람이에요. 왜 사람이냐? 주식이긴 하지만 주식은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결국 주주잖아요. 주주가 주식회사의 본질은 뭐예요? 소유와 경영에 불리니까 결국은 뭐예요? 주식회사는 누군가로부터 경영을 또 시켜야 되잖아요. 경영이지. 경영을 시키면 결국에는 경영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 그죠? 그럼 뭐가 필요하겠어요? 결국 이사회라든지 회가 필요하고 그 밑에 결국 실무적인 직원은 사람들이 있어야 되겠죠. 영업을 하기도 하고 회사 내부 재무를 보기도 하고 전략을 짜기도 하고 마케팅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각종 사람들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주식회사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굉장히 오묘한 게 이게 돈의 모임이냐? 이게 사람의 모임이냐? 돈을 잘 굴리면 되는 거냐? 사람을 잘 굴리면 되는 거냐? 아니면 사람이 돈을 잘 굴리면 되는 거냐?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돈으로 이루어진 주식회사가 결국에는 파고들다 보면 다시 사람하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어떤 기업들이 성과를 계속해서 내기도 하고 또 성과를 내다가 말기도 하고 초기부터 성과를 못 내기도 하고 다양한 기업들이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가장 핵심이 기업가다. 그래서 기업가를 중심으로 한 논문들은 상당히 많이 있고 특히 이제 최고 경영진, 그 다음에 주주, 그 다음에 핵심 경영진, 그 다음에 핵심 인력. 특히나 요즘 같으면 이제 그 핵심 인력들 중에서도 빅데이터라든지 특히 이제 바이오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대량의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필요해요? 굉장히 창의적인 몇 명 소수만 필요해요. 앞으로의 사회가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죠? 창의적인 소수가 대량의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큰 회사를 이끌어가는 그런 시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특히 AI가 이제 발달이 되고, 정권회사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도 보면 결국에는 누가 더 주도를 하는 거죠? 세대 갈로 잠깐 분류해 보면은 산업화 시대, 민주화 시대, 결국 이제 스마트 시대, 70년생 이후는 아마 스마트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컴퓨터를 굉장히 능숙하게 잘 다루는 사람들이죠. 그 이후에는 또 핸드폰이나 모바일을 굉장히 잘 다루는 시대.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기계가
저는 이제 강아지를 별로 이게 먹는 거 외에는 별로 사용을 안 하는데 그래서 강아지하고 별로 친하지는 않습니다. 뭐 친하지는 않다기보다 그렇게 제가 강아지를 싫어하지는 않는데 특별한 애정은 없어요. 잘 다룰 줄도 모르고. 그런데 애완 어떻게 동물을 굉장히 어릴 때부터 잘 키우는 사람들은 개 자체와 굉장히 대화도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개를 데리고 이렇게 거의 사람하고 똑같이 거의 사람보다 더 많은 걸 먹이기도 하고 병원을 데리기도 하고 제가 어릴 때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개를 데리다 수술을 아니 처음에는 웃었어요. 아니 웬 개를 수술까지 아프면 그냥 버리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개가 거의 가족같이. 미국에서는 그 개한테 그에게 유산을 남기고 돌아가신 분들도 계세요. 그럼 개한테는 줄 수 없으니까 특정한 사람한테 돈을 맡겨요. 그리고 그게 개를 계속해서 하고 실제 개한테 유산을 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쓰임은 거의 개한테 가게 되고 그리고 남는 게 있으면 나중에 사회로 하는 데는 그런 구조까지 있을 정도로. 그래서 개 같은 경우도 오랫동안 잘 다루는 사람과 생소하게 저같이 시골에서 똥개만 쳐다보다가 얘는 개들하고 소통이 전혀 안 돼요. 하물며 개하고도 그런데 새로운 신기술과 관련된 얼마나 복잡해요. 제가 요즘에 제일 머리 아픈 게 저희 가족들이 조그마한 호텔을 하나 운영해서 이런저런 자문을 한답시고 그나마 제가 우리 가족들 중에서 제일 나아가지고 맨날 얘기를 하는데 말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심지어는 뭐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요즘에 호텔이라든지 모텔이라든지 숙박업소가 옛날에는 한 3년 전에는 저희 3년 전에 호텔을 인수를 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가족도 운영하고 있는데 손님의 90%가 직접 와서 얼마예요? 물어봤어요. 그리고 한 10% 정도가 오기 전에 전화로 방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사전에 그러면 가서 결제를 하겠습니다. 또는 미리 입금을 시킬 테니까 방을 잡아주세요.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많아야 한 10% 20% 정도가 사전에 전화로 예약을 하고 돈을 입금을 시키고 이렇게 이런 구조가 있었어요. 실제로는 대부분 찾아와서 얼마예요? 이랬었어요. 제가 95년에 결혼을 했는데 제가 95년에 한 달간 유럽에 배낭여행을 했어요. 신혼여행을 배낭여행을 했어요. 무슨 럭저리가 아니고 진짜 배낭을 메고 갔어요. 근데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던 게 그때 제가 결혼하자마자 해외 유학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미국에서 비자 인터뷰를 하는데 한 달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결혼식 끝나고 나서 결혼식 하기 며칠 전에 결혼식 혼인신고를 했어요. 혼인신고 한 상태에 비자 신청을 했어요. 비자 신청을 했는데 비자 인터뷰를 하는데 한 달을 기다려야 돼요. 그럼 한 달을 위해서 방을 했다면 한 달 동안 방 없고 가구 없고 하는 게 힘들죠. 차라리 한 달간 떠나 있다가 와서 인터뷰하고 바로 떠나자 이렇게 됐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한 달간 배낭여행을 갔다 오자마자 인터뷰를 하고 그러고 일주일을 기다렸다가 떠나는 게 계획이 있어가지고 가구를 하나도 안 샀어요. 그리고 단지 뭐냐면은 배낭여행을 메고 떠났어요. 제가 이제 조언하고 싶은 거는 절대로 신혼여행은 배낭여행 가지 마세요. 저는 이따만한 배낭을 짊어졌고요. 저희 이제 결혼한 신부죠. 우리 집사람은 작은 배낭을 짊어지고 갔는데요. 미국에서 집사람 유학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얘기를 했죠. 비자 인터뷰가 한 달 정도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신혼여행을 길게 배낭여행으로 하는 게 좋겠다 했더니 집사람은 배낭여행 좀 뭐 로맨틱하고 괜찮게 들렸나 봐요. 괜찮아 이랬어요. 그래서 배낭여행을 뭘로 준비를 했느냐? 유럽 배낭여행 여러분 생각해보면 약간 로맨틱하고 괜찮게 보이죠? 제가 딱 두 가지를 준비했어요. 비행기 티켓, 왕복 비행기 티켓 2장 그리고 유럽 패스 딱 한다. 한 달간 유럽을 자유롭게 유럽 패스 하나 딱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때는 그게 이제 정상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영국의 출발지가 영국의 히드로공항 그리고 이제 도착지가 처음에 유럽 도착하는 게 유럽에서 떠나는 지역이 프랑스 더블공항이었어요. 그래서 한 달간 쭉 다니고 나서 이제 결국에는 뭐 영국, 벨기에, 쭉 해서 이제 결국에 영국, 프랑스, 벨기에 등등해서 이태리, 스위스 다 돌아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프랑스로 와서 들어왔는데 영국에 도착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히드로 공항에 도착했는데 제가 6월 10일이었는데 결혼식이 6월 10일에 했는데 날짜를 예측을 잘못한 거예요.
영국 이이 한국의 이골은 되게 더웠거든요. 반팔을 입고 도착했는데 초겨울이에요. 그래서 히드로 공항에 내리자마자 거의 겨울인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 가서 대충 옷을 두꺼운 거 이게 사 입고 나서 제일 먼저 간 게 뭐냐면은 하이드 파크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도착하기 전에 몇 가지 조사를 했어요. 유럽 가는 책 안에. 그래서 하이드 파크에 도착해가지고 하이드 파크 안내소에서 그 인근에 숙박업소를 쭉 찾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인포메이션 데스크죠. 가가지고 지도 하나 받아가지고 전화번호 받아가지고 전화하는 거예요. 아니면 찾아가는. 그래서 저희는 우리 전화하고 찾아가고 이랬는데 주로 찾아갔어요. 걸어갔어요. 돈 드니까. 걸어가가지고 얼마예요? 물어보고. 95년도도 유럽은 다 그러니까 유럽 배낭여행 한다라는 동안에 기차 타고 내리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인근의 숙박업소 찾아가가지고 오늘 저녁에 숙박하는데 얼마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이태리로. 뭐 예를 들어서 달러로 드릴 건데 얼마 드릴까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떨 때는 생각보다 가장 제가 좀 비쌌던 거는 영국하고 스위스가 숙박비가 되게 비쌌던 것 같아요. 이태리 같은 데는 베니스 인근에서 잠을 잤는데 이따마다 바퀴벌레가 날아다니고. 왜냐면 가능하면은 유스호스텔 비슷하게 싼 데에서 위주로 잠을 잤거든요. 그래서 95년에 거의 100% 순수하게 물어보고 찾아가서 물어보고 가격 협상하고 또 얼마 부르면 좀 깎아가지고 숙박을 했던 기억이 나요. 어떨 때는 스위스 갔을 때는 제가 가서 숙박과 협상을 딱 했어요. 그때 당연히 $50 좀 비쌌던 것 같아요. 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마누라가 같이 들어오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할머니가 저랑 가격 협상을 했는데 너 혼자인 줄 알고 $50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허니문을 해서 우리 같이 갔을 때 그랬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조그마한 이렇게 선물을 주고 이게 가격은 그냥 그대로 했던 적이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제 세대가 굉장히 애매한 게 대부분의 숙박업소가 최근에 뭘로 돌아갔냐면은 앱으로 돌아가요. 저희 숙박업소 제 친구한테 관리를 처음에 맡겨놨었는데 초기 때 되게 그나마 잘했어요. 뒤죽박죽. 근데 그 다음에는 갈수록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냐면 갈수록 그 호텔 예약하는 앱이 점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예요? 야놀자, 여기 어때? 부터 시작해서 점점점 늘어나가지고 최근에는 앱만 해도 2, 3치까지가 돼요. 앱만 끝나는 게 아니라 앱은 그냥 예약하는 거잖아요. 예약을 하기 위해서 뭐라 해야 마케팅을 해야 돼요. 얘들이 해주는 마케팅만 의존하다 보면 또 안 되니까 바이럴 마케팅 등등을 또 되게 잘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속초 양양지역인데 속초나 양양지역에서도 굉장히 쉽게 해서 후진 조그마한 숙박업소인데도 매 꽉 차는 데가 있는 반면에 굉장히 좋은 호텔이 툭툭 비는 데가 있어요. 차이가 뭐냐? 숙박업소의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예요. 소프트웨어가 뭐냐면 그냥 다른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사람들과의 홍보 광고에 관해서 이 마케팅 자체의 요소가 어마어마하게 거의 90% 차지하는 거예요. 젊은 친구들이 앉아서 운영하는 데는 어때요? 젊은 컨셉에 맞게 약간의 커피숍 비슷하게 만들고 약간의 티를 타주고 약간의 앞치마 브레이크를 만들고 하고 그 다음에 인터넷 마케팅에 사진을 굉장히 좋은 사진을 찍어가지고 쫙 올려요. 나이가 많이 드시는 분들이 하는 데는 뭐예요? 굉장히 좋은 시설인데 아무거나 못 올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거의 야놀자나 여기 어때서 그냥 해주는 그 몇 개 외에는 우리 호텔이 이런 걸 제공합니다. 이렇습니다. 이런 요소가 있습니다. 이런 단점이 있지만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라는 걸 홍보를 전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잠깐 다시 리더십으로 돌아가 보면은 야놀자라는 이 조그마한 숙박업소 하나가 만든 지 얼마 안 됐어요. 만든 지 얼마 안 됐는데 불과 10년도 안 됐는데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1조가 넘었었어요. 1조. 여러분 1조는 억이 몇 개가 있어야 1조가 되는 거죠? 억이 10개가 있으면 10억이 되는 거, 100개가 있으면 1000억이 되는 거예요. 100개가 있으면 100억이 되는 거, 1000개가 있으면 1000억이에요. 1억이 10,000개가 있어야 되는 1조가 넘었었어요. 1조 원이 넘었었다니까요. 야놀자는 숙박업소 중에 하나가, 잘 나가는 하나가. 여기에 때도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 요즘에는 야놀자는 어디까지 갔냐면은 장사가 안 되는 숙박업소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장사가 안 돼. 예를 들어서 호텔 가격 자체가 한 20억 되는 게 장사가 안 되면 10억 정도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회사가 10억 주고 사요.
10억을 주는 사는데 돈이 얼마가 들어가죠? 10억이 들어가는 게 한 2억밖에 안 들어가요. 기업이 대출을 받으면 되니까. 아니면 기업의 자금을 이용하면 되니까. 파이낸싱을 이용하면 되니까 실제로는 2억을 주고 사요. 그래 8억은 뭐예요? 대출을 받는 거죠. 그러나 이 회사를 정상화를 시켜요. 그럼 원래 얼마짜리죠? 20억짜리잖아요. 근데 이 회사가 장사가 잘 돼요. 그럼 어떻게 30억짜리 되는 거예요. 2년 내지 3년 만에 얼마가 되는 거죠? 2억을 투자했는데 30억짜리가 되는 거죠. 그럼 얼마가 엑시트하는 거죠? 30억의 엑시트를 하는 거야. 그럼 회사 가치가 30억이 되는 거잖아요. 10억짜리가 30억이 되고 자기 투자 자금 비하면은 2억을 투자해서 20억을 추가로 버는 거예요. 몇 년 만에요? 2, 3년 만에 100%가 아니라 1000% 수익을 올리는 거죠. 조그마한 호텔이나 모텔 자체의 가치를 이렇게 올리는 거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돌리면서 뭐가 나와요? 영업이익이 또 나와요. 2중, 3중으로 돈을 버는 거죠.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저는 못해요. 저는 민주화 시대예요. 386 해가지고 80년대 학교를 다니고 진짜 50대인데 이걸 못해요.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 다룬 거는 이걸 못 다뤘거든요. 이거는 나중에 회사 다니면서 떠벅떠벅 배워가지고 카톡이나 하고 그냥 PPT나 조금 억지로 만들고 이 정도 수준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특히 이제 최근에 막 부상하는 회사들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 배달의 민족 같은 거 얼마나 간단해요. 심지어는 뭐 성남시장이 이재명 시장이 만들겠다고 설치고 있는데 어쨌든 만들든 못 만들든 떠나서 이 업체만 하더라도 10여 년밖에 안 됐는데 이름 없이 배달을 왔다 갔다 하다가 처음에 우리가 웃었잖아요. 무슨 그죠? 우리나라가 배달을 많이 시켜 먹지. 뭐 이 정도 알았는데 지금 이 회사 시가총액이 4조가 넘어요. 4조. 그래서 결국에는 향후에 미래의 기업가를 같이 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평면적인 기업가만 봤잖아요. 미래의 기업은 어떻게 될 것이냐는 뭐가 결정하는 거예요? 미래의 기업은 지금 글로벌을 주도하는 회사들 보세요. 글로벌을 주도하는 회사들. 자,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자 스티브 잡스, 돌아가셨지만 스티브 잡스, 페이스북의 마크 주커버거, 지금 알리바바의 마윈, 또 마윈의 후세대는 30대더라고요. 보면 현재 지금 알리바바를 주도하는 35세예요. 최고 경영진이 35세니까. 여러분 눈에는 45세면 이게 뭐예요? 환갑을 한참 지난 거예요. 4차 산업의 AI 시대에는. 리더십, 경영진, 기업가 했을 때 다시 시대적인 변화까지 집어내니까 더 입체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면서 여러분들 연구를 하다 보면은 기업가적 요소 하나만 보더라도 어마어마하고 다양하고 입체적인 테마들이 나오고 연구할 주제들이 나와요. 그럼 한국의 기업가들은, 향후의 기업가들은 어떻게, 기업가들 자체를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기업 성과를 많이 내느냐 이걸 볼 수도 있고, 기업 교육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떤 식의 교육을 해야 되냐 하는 것도 있을 수도 있어요. 얼마 전에 아주 오래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우리 호스텔 수료를 벌써 몇 년 전에 했는데 논문을 못 쓰고 있었어요. 왔다 갔다 사업한다고 왔다 갔다 하다가 근데 최근에 찾아왔어요. 원래 공항도예요. 아주 광운대 공대를 졸업하고 조지 워싱턴대에서 공항을 졸업하고 한국 와서 이런저런 사업도 했던 친구인데 최근에 와서 이제 찾아와가지고 논문을 써야 되는데 해서 네가 잘하는 게 뭔데 했더니 보니까 특별한 건 없는데 보니까 AI 교육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제가 이 공학도이면서 AI 배경을 가지고 있는 친구한테 뭐라고 하면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배경이 있잖아요. 백그라운드. 거기다가 공학이잖아. 그죠? 근데 얘 친구가 하고 있는 게 주로 중고등학생들, 대학생들 대상으로 AI 교육과 관련된 컨설팅을 하거든요. 그 AI 교육과 관련된 컨설팅, 그러니까 차세대 리더를 만드는 것들이잖아요. 그죠? 차세대 핵심의 기술 인력, AI 인력들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AI 인력들이 갖춰야 될 요건이나 요인을 중심으로 할 수도 있고, 이 친구의 성과를 할 수도 있고, 어떤 학생들이 만약에 만약에 디자인을 굉장히 잘하는 친구를 만들고 싶다. 아니면 굉장히 창의적인 인력을 양성하고 싶다. 창의적 인력을 양성하는 요인이 뭘까? 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나 여러분 자녀나 여러분의 후배들한테 창의적인 인력, 창의력이 되게 높은 인력을 많이 양성하고 싶어. 그럼 어떤 요인에 어떤 교육들을 시켜야 될까요? 그 주제를 던졌더니 일주일 뒤에 문자가 왔어요.
모순적인 게 굉장히 임팩이 있어가지고 그 주제로 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논문을 쓰겠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개별적인 백그라운드를 제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백그라운드를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잖아요. 자, 기업가 한 가지만 가지고 내가 잠깐 얘기했지 그 이후에도 되게 많아요. 그 다음에 재무, 창업, 회계들 굉장히 많은데 경영 특수논지에서는 여러 그 논제들을 입체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다양하고 재미있으면서도 평생 울고 먹어도 다 파지를 못하는 그런 주제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추후에 이제 기업의 성과와 관련된 SCP 모델을 잠깐 설명을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